자유토론 첫 번째 주제는 서울의 부동산과 주거 안정입니다. 두 후보가 부동산 정책 그리고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소신을 밝힐 기회 각 2분씩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유토론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 김진애 후보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부동산과 주거 안정은 서울시의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실천 가능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부동산은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전임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개발 정책에 맞물려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MB와 오세훈 시장처럼 뉴타운을 마구잡이로 지정해서 개발은 개발대로 안 되면서 축의금만 배불리고 원주민을 쫓아냈던 뉴타운 광풍은 악몽입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호를 시장이 줘야 합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신호가 켜졌고 서울시에 안착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이번 서울시장의 핵심 과제입니다. 서울은 연평균 7만 9천 호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연 10만 호로 목표를 상향해서 5년 동안 50만 호를 짓겠습니다. 그중 20%는 공공임대 10만 호를 짓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촉진, 공공부지 그리고 개별 건축 그리고 제가 가장 역점적인 공약인 역세권 미드타운을 통해서 진짜 개발이 가능한 공약입니다. 역세권 미드타운은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10분 동네와 연계해서 주거 안정성을 이루고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면서 향후 4반세기 동안 창조적인 개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서울에는 무려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의 용적률을 높여서 민간과 공공이 개발 이익을 나누고 이거를 획기적인 방식을 통해서 청년과 그리고 실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그리고 도서관, 돌봄, 문화시설 등 생활 SOC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직주 근접이 가능하기에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고 매력적인 가게들과 작은 오아시스 공원들 사이로 걷고 싶은 서울을 만들어서 역세권 미드타운은 에너지 절약, 환경, 친화 서울을 만들 것입니다. 진짜 도시 전문가 서울시장 김진애의 약속입니다. 네,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의 부동산 공약 들어봤고요. 다음은 박영선 후보의 기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사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집이 없습니다. 집 없는 서름을 해결해드리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서대문구 남가자동 국민주택 18평짜리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셨던 모습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당 1,000만 원에 반값 아파트로 5년간 30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0만 호는 먼저 강북 지역에 있는 30년 넘은 영구 임대주택 단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34개 노후 영구 임대주택 단지의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면 이곳에 살고 계시는 임대주택자들은 그대로 사시고 새로 7만 6천 호 정도의 공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1분 도시 서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걷는 도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15분 도시 파리, 15분 도시 뉴욕, 20분 도시 멜버른, 20분 도시 디트로이트. 왜일까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 이상 미세먼지, 매연 안 되겠다는 시민들의 무건의 약속입니다. 병원, 도서관, 산책길, 체육관 21분 안에 있다면 아마 교통량이 줄어서 미세먼지가 줄고 탄소 배출이 줄어서 서울이 건강한 생태 도시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21분 도시 서울은 강남에 집중된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강북에 집중된 높은 임대료 문제 해결해서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살리는 그러한 도시의 정책이고 지금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21분 도시로 부동산 문제 또 도시 집중화 현상에 따른 고액 임대료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덜어드리는 그러한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그야말로 하이라이트죠. 자유토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한 분당
발언 시간 10분씩, 그러니까 총 20분의 자유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마다 각자 주어진 10분에서 시간이 차감되니까 유의하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고요. 토론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빠져 있겠습니다만 발언 기회가 특정 후보에게만 쏠릴 경우에는 개입해서 조율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김진애 후보가 네네. 선공을 해주시죠. 그 앞에 모두 발언에서 지금 LH 이 사건에 대한 분노가 상당하기 때문에 특검을 제안하셨다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야당에서는 뭐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특검을 한다라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여의도 문법의 정치다. 이건 뭐냐 하면은 특검으로 이 소나기를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LH 투기 의혹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신도시 문제, 또 4대강 사업의 문제, 주변 개발 문제, 그다음에 뉴타운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본색원을 하고 전체 정치인과 국회의원과 구청장과 이런 사람들 다 하려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LH가 말하자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서 L과 H를 합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해체해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은 지방의 이런 권한을 이양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오만함과 이런 도취적인 문제는 계속 생길 거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특검은요. 지금 어제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아직도 시민들이 그 정부 발표를 크게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은 이 수사를 검찰한테 다 몽땅 맡기자. 고양이한테 생선 갖다 주는 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이 정한 특검, 이 특검은 국가의 수사기관을 모두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이 제대로 된 사람만 임명이 되면 저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저는 이거 야당이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뜻밖의 이거를 바로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두렵길래 저렇게 바로 거절을 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전 참 의아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LH 해체 문제 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친 거 아닙니까? L과 H가 합쳐졌는데 이거 이명박 정부 시절로 또 불똥이 옮겨갈까 봐 벌써 야당에서는 그 우리 민주당이 저런 얘기 꺼낼 거다. 해체하자고 이런 얘기가 벌써 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김진애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어떤 앞으로의 그 LH의 장기 비전과 관련된 부분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그 찬성하고요. 그리고 특히 김진애 후보님은 LH에 근무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아니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LH에 대해서 아무튼 LH하고 일을 자주 하셨죠. 네, 여러 네. 자문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LH 사건을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본질, 핵심이 무엇인지 그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는 건데 저는 뭐 전문가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비리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장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부장 하나가 투신 자살을 하는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그리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L과 H에 관련된 이 문제는요. 저는 뭐 11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필요한 게 우리의 주택 안정성을 위해서는 주택청을 설립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지금 21대 국회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앞으로 굉장한 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한 가지를 더 이제 질문을 이제 좀 드리면 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면은요. 지금 반값 아파트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도대체 그 반값 아파트가 그리고 1,000만 원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반값 아파트가 가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대략 요새 뭐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솟은 곳도 있지만 평균해서 한 2천만 원, 2,500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죠. 아파트 사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땅값은 안 들어가니까 결국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게 이제 땅값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거는 네. 확실한데요. 이게 이제 일종의 공공자가주택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건축 원가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되게 지금 건축 원가도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왜 평당 자꾸 네. SH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한 550만 원 이 정도에서 네, 분양합니다. 680만 원 정도까지도 네. 가는. 네. 그러면 그거를 딱 정하면 되지 왜 1,000만 원대로 하시냐 아. 하는 가지 이 질문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러니까 저는 50만 호를 전체적인 규모를 5년 동안 제시를 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30만 호, 공공자가 30만 호만 얘기하시냐? 그럼 서울시에 다른 주택 문제는 없는 것이냐? 이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왜 그냥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느냐. 보통 이제 SH가 짓는 게 평당 한 550만 원에서 600만 원 요 정도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내부 설계는 잘 돼 있는데 그 단가에 맞추기 위해서 겉에가 이렇게 좀 지금의 그 젊은이들의 취향에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겉모습도 좀 젊은이들 취향에 맞으려면 어느 정도나 이게 좀 단가를 올려야 되느냐 질문을 했더니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더 올라가면 된다고 해요. 그러면 한 7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700만 원에서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 비용이라든가 또 부수 비용들이 포함이 돼서 그냥 1,000만 원 정도의 분양을 하게 되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이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예를 들면 이제 20평이다 그러면 한 2억이지 않습니까? 30평이면 3억이고요. 이것이 부담이 되는 그런 어떤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한 30대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지분 적립형,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플러스 지분 적립형으로 하면 처음에 살 때 지분의 뭐 10%, 20%를 내면 되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에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집을 좀 좋게 지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하겠다고 약속을 네. 드렸고요. 네. 네. 그다음에 두 그런데 번째 왜 질문. 전체 주택 네. 공급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씀이 지금 설명드릴게요. 뭐 김진애 의원님 50만 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30만 원은 공공임대주택에서 7만 6천 호, 그리고 시유지를 통해서 12만 4천 호, 그리고 8사 대책에서 발표한 10만 호입니다. 이것이 이제 30만 호이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민간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김진애 후보님께서 이제 이 50만 호를 한다고 했는데 보통 아무리 빨리 지어도 한 평균 1년에 6만 호에서 7만 호 정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아무리 않습니다. 속도를 내도. 지금 현재의 그 통계가 7만 9천 호고 이거는 짓는 기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주택 인허가 물량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 30만 호에만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마치 이거 되면 주택 문제가 다 풀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왜냐하면 지금 30만 호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약 250만 평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뭐 네. 서남물재생센터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은 이걸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지하로 집어넣고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에 특히 초기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약속을 함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도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렇지 이런 않습니다. 결과가 되지 그렇지 않을까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이미 물재생센터 두 곳은 10년 전부터 기술 발달에 따른 지하 공사를 이미 했고요. 탄천 이- 물재생센터를 이- 하는데 18년이 걸렸습니다. 거기는 그렇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미 10년 동안 했고 이 물재생센터의 면적을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절반만 쓰면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재생이 가능하고 나머지 절반을 집을 짓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50만 호 공약 가운데 이제 제가 김진애 후보님한테 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저는 서민이 도심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서 역세권 역세권, 네. 미드타운 개발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에 찬성하고 저도 이것을 할 생각인데 이 역세권 미드타운 개발의 땅 주인은 다 민간인들입니다. 네. 그럼 이 민간인들의 그 어떤 그 의견을 수렴해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5년 안에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떤 프로젝트고요. 이사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바로 이 역세권을
500m로 늘려주고 용적률을 700%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사 부동산 대책과 가장 유사한 그런 어떤 정책인데요. 굉장히 매우 유사한 정책인데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바로 이제 그 민간인 분들이 갖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합의를 끌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이미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미 몇 개 사례가 있어서 역세권 임대주택을 굉장히 몇 개를 한 열 몇 개를 했습니다. 이 그거는 부분에 이제 반응이 단일 상당히 주택, 좋고요. 단일 빌딩이죠. 물론 단일 빌딩, 지금 얘기하는 역세권 미드타운은 모든 게 단일 빌딩입니다. 근데 단일 그러니까 이 빌딩으로 단일 빌딩으로 해야지. 난개발이 됩니다. 아니요, 네? 네, 난개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자꾸 아파트 단지를 크게 하면 그 이익이 특정한 기업에 가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약간 규모를 키운, 지금 역세권을 보면 이 주변에 상당히 저개발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부분에 지금 현재 한 200% 정도 돼 있는 거를 700%로 올리면 이 중에 500%가 올라가는 거를 민간과 공공이 나눠서 할 수 있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몇 필지만 합해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서울시장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것이 어느 데 지구를 만들어야 되느냐? 도시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그다음에 SH와 더불어서 민간의 협력 사업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에 앉아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요. 예를 들면 빌딩 하나하나씩 허가를 해주기 시작하면은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이미 그런 어떤 오피스텔 개념의 그 생활주택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이 도시가 균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저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어느 한 지역을 SH공사가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한 블럭을. 그래서 그 블럭을 보여주고 다른 곳도 이렇게 훌륭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지 이거를 하나하나 빌딩을 그대로 허가해주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잘못 난개발이 이해하고 되고. 계시는 게요. 네, 네. 바로 지구를 지정하고 거기 안에 도시 계획을 수립을 아니죠. 하는 게 지구 지정한다는 서울시입니다. 뜻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해야 그 안에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대신 그 다음에 개발은 다 수용해서 한꺼번에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 개발을 하게 해야 그래야지 차근차근 개발이 될 수가 그러니까 있죠. 그 단위의 마중물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데 게 아까 서울시장이 처음에는 이제 그냥 하나씩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빌딩을. 전체 지구에서 그 안에서 몇 개의 사업 모델이 나와야 나머지도 역시 이제 따라서 올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제가 저는 조금 더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네. 오늘 이 얘기를 하실까 말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21분을 또 들고 나오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비판적인 건 아시죠? 그런데 그 21분은요. 네. 김진애 후보님이 주장하시는 10분 동네 네.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네, 맥을 같이 하지만 바로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도시 전문가로서 네.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오다 보니까 21분이 도대체 21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느냐. 지금이 21세기고 또 2021년이 아니면 왜 21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이거를 이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그려놓으신 동글뱅이를 보면 제가 서울시에 그동안 땅과 사람과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부지런히 만들어 온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하철역이기도 하고요.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 제가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박영선 후보가 네. 그리신 컴팩트 도시라고 하는 21개를 그리신 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서울시가 갖고 있는 2030에 네. 약 150개의 생활권으로 만들어져 116 있습니다. 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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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리고 중심들이 있으니까는요. 네. 그런데 이 동그라미를 그린 걸 보면요. 뭐 한강 위에도 그려져 있고 산 위에도 그려져 이게 있고. 생활권 개념입니다. 아니 생활권 개념인데 네.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리는 거는요.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는 제가 정말 이거는 제가 그 미래 도시에 대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렇게 기존의 도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오면은 이건 완전히 F학점입니다. 근데 이거를 완전히 도시를 파괴하고 네. 새로 짓겠다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동그라미를 그릴 수가 있나. 저는 이 부분을
대해서는 상당히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김진애 후보님이 10분 동네를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21분 도시를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조금 더 튜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21분 도시는 생활권 개념입니다. 파리 이달고 시장의 15분 도시 파리 아시죠? 그 15분 도시 파리도 파리를 현재 네 개로 크게 나누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21분 도시의 어떤 그 궁극적인 목표는 생태 도시, 그러니까 건강한 도시로 가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21분 도시를 그 4대문 안의 크기, 그러니까 직경 4km의 크기로 해서 이것을 이제 대충 해보니까 21개의 원이 그려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양천의 그 신영시장에서 온라인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양천구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서에서도 주문이 들어와요. 이런 경우에 어떡하나 그 소상공인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 자체를 21분 도시 공간 생활권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서울시 전체에 이게 동서남북 나를 중심으로 해서 21분 안에 도서관이 있고 산책길이 있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앞으로 서울의 미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9분 도시 바르셀로나에서 시작해서 15분 도시 파리가 있었고요. 올 가을에 있을 뉴욕 시장 선거에서도 15분 도시 뉴욕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20분 도시 멜버른이 있고요. 20분 도시 디트로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21분 도시를 선정한 것은 파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면적이 서울이 5.6배, 인구가 5배입니다. 그래서 15분으로는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서 15분,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15분 이렇게 이제 가는 게 파리의 개념인데요. 저희도 똑같이 걷는 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걸어서 21분, 또 자전거를 타고 21분 이러한 그 공간의 개념과 생활권의 개념이지 와 요게 무슨 한강에 이렇게 조금 걸쳐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냐? 조금은 안 걸쳐 있는 거고 하고요. 제가 이건 조금 편협적이신 계속해서 것 이 같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21분 하면 이제 예전에 4대 문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거는 묻고 싶군요. 그게 거리가 광화문에서부터 동대문 정도의 거리인데 거기를 걸어서 갑니까? 예를 들어서요. 빠른 걸음으로 그 거리가 나무 숲길이 쭉 우거져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사람이 열심히 조금 빠르게 걸어가면 한 21분 걸립니다. 그런데 저는 10분 도시 10분 동네 이 정책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북구청에서 저는 박영선 네. 후보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인 것이 지금 외국의 예를 다 들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안들이에요. 저희는 10년 전부터 한명숙 후보가 공약을 그렇죠. 했고 이것이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계승을 해서 이미 10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계획이나 건축 분야에서 이건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다.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외국 것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질문 잘하셨습니다.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왜 21분이냐? 네. 10분 동네를 해보니까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이 슬세권이라서 좋긴 한데 예를 들어서 병원을 10분 안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병원과 같은 그런 기관 시설을 하는 것은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도서관, 작은 도서관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제대로 된 도서관 하려면 적어도 21분 안에 원형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배치가 되고 콘서트홀 10분 동네 안에는 만들기가 힘들죠. 지금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다 고급 향유 시설인데 아이고. 요거는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저는 요거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주세요. 네, 박 후보님 14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제가 구상한 것이 바로 21분 도시 서울이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세계 도시의 표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제안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공하면 도쿄도, 상하이도, 북경도 따라올 네, 것입니다. 박 후보님은 일단 여기서 발언이 종료됐고요. 아, 다시 한번 그렇군요. 발언할 네. 기회를 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저한테 충분한 여지가 와서 제가 아까 F 학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두 가지 점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이미 굉장히 좋은 10분 동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거를 계승할 생각을 안 하고 외국 거를 자꾸 얘기한다라는 이 문제. 그리고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 제가 앞에서 123개의 생활권을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지금 307개의 역세권을 보면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이 여기서 빠져 있다.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리고 계속 예를 드시는 게 마곡을 얘기를 하시는데, 마곡 같은 경우는 완전히 허허벌판의 일종의 새로운 신도시 개념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서울시를 과연 그렇게 완전히 실어 없애고 그렇게 만들겠느냐 이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박영선 후보님의 머릿속에는 여기서 만드는 도서관이든 아니면 콘서트홀이든 특히 헬스케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화와 민영화와,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오히려 이번에 보면은 코로나에서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은 데가 오히려 동네 생활권이거든요. 그렇죠. 광역 생활권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렇죠. 동네 생활권은 훨씬 더 타격을 덜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하시는 코로나 그 바르셀로나의 구분, 이런 게 다 동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10년 전에 이미 앞서서 해왔습니다. 이거를 이어받고 서울의 맥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네, 좀더 여기까지 일단 답변해도 정리하고요. 됩니까? 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네. 첫 자유 토론부터 치열하게 진행이 됐는데 사회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두 분이 토론의 정석을 보여주셨습니다. 못다한 얘기가 더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 후보께 저희가 마무리 발언 시간을 1분 더 드릴 테니까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후보께서 먼저 시작해 네. 주시죠. 이 10분 동네의 단점을 확대 발전시킨 것, 21분 도시입니다. 그리고 동네의 생활권이 살아났다, 코로나19에. 맞습니다. 이 광역 생활권 더 타격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이 강북 도심 집중, 강남 도심 집중, 여기에서 그린 분산 다핵 도시로 가야 된다. 이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21분 도시는 정말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숲길이 21분 안에 있다. 그러면 어저께 제가 한 유튜버를 만났는데요. 그럼 굳이 강남에 살 필요 없겠네요. 그렇게 21분 도시가 다 어디 가든 뭐가 다 있으면 저 이사 가고 싶어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김진애 후보님의 10분 동네와 같은 맥을 같이 하면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 서울형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1분 정확하게 지켜주셨고요. 다음은 김진애 후보께 정리 발언 1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10분 동네는 제가 한명수 후보 캠프에서 같이 공약을 만들었고, 저는 10년 동안 해와서 상당히 이 부분은 바람직한 거로 생각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앞으로의 10분 동네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고, 당시에 장관이셨죠. 이미 이것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10분 동네의 개념을 받아들이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21분이라고 하는 숫자에 꽂히신 분은 박영선 후보 혼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세권에서 지금 요 주변에 미드타운을 만들어서 하는 이 부분에 지금 젊은이들과 실버층까지도 저한테 열광을 합니다. 21분에 거기 아주 근사한 거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서울이 그렇게 될 수 있으려고 그러면 마곡같이 완전히 쓸고 다시 해야 되느냐. 이런 비현실적인 네.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것입니다.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